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합격하는 산업안전기사 교재의 감수자 김유창입니다. 이번 성안당에서 나온 한 번에 합격하는 산업안전기사의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어떤 산업안전의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교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이 산업안전기사가 800페이지가 되는 좀 방대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어 본 강의는 산업안전기사 성한당 필기편 교재를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음으로써 중요한 파트를 빨리빨리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산업안전기사 길사 관련 카페 및 추천 사이트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안전 관련 기사 추천 네이버 카페에 세이프티 넷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은 한 2,300명, 2,400명, 23,000명, 4,000명 이상의 카페가 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카페인데요. 이 산업안전과 인간공학 기사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합격 수기 등 공부 팁이 가장 많은 카페입니다. 이번에 나온 본 강의의 교재인 성한당의 산업안전 기사의 질의와 응답을 본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따라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요 세이프티 넷 카페에서 질의응답을 하면 저자와 전문가들이 아마 답변을 해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동영상이라든지 CBT 공부하려면 인트리라는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이 인트리는 세이프티넷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많고요. 특히 인간공학 기사, 산업안전 기사, 인공지능 CBT는 제가 추천을 합니다. 어 산업안전 기사 시험 모의고사를 풀면은 본인은 모르지만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수험생의 약점을 분석해 가지고 수험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시해서 약한 부분만 공부를 하게 합니다. 이러므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한당 산업안전기사 두 번째 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에 대한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자세한 이론보다는 성한당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핵심 체크, 요약을 정리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2장 두 번째 교과목은 첫 번째 안전 및 인간공학, 위험성 파악 및 결정, 근거있게 질환 예방관리, 유해 요인 관리, 작업 환경 관리. 근거있게 질환 예방관리, 유해 요인 관리 이러한 것들은 산업보건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기사 출제 기준에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지만 근거있게 질환 예방관리가 워낙 중요해서 그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았나 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 및 인간공학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공학의 정의. 인간공학의 정의는 우리 중요하죠. 이 인간공학은 실제로 산업안전, 산업보건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휴먼 에라, 이런 사고의 가장 에라, 산업보건, 근거있게 질환,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은 사람에 대한 관리, 사람에 대한 심리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미래의 안전은 인간공학을 하지 않고서는 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인간공학의 정의 목적은 이제 가끔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어,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어떤 사물, 기계도 되고요.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인간공학은 인간이 기계와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특성과 능력과 한계에 맞게끔 어떠한 설비, 기계, 환경들을 맞춰주는 학문이다. 라고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인간공학의 정의 목적, 기대 효과, 적용 분야 이런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간공학의 목적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이렇게 인간공학의 목표가 나옵니다. 사고 감소, 생산성의 증가, 안전성의 향상이 인간공학의 목적이다. 그리고 인간공학을 도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연구 방법은 우리가 필기시험 볼 때,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연구 방법론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눈여겨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대 효과 이런 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지선다로 그러나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 인간공학 연구조사할 때 기준의 구비 조건. 이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실제적 요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목적에 부합하느냐. 신뢰성은 계속 똑같은 재현성이 있느냐, 일관성이 있느냐, 데이터가 순수와 오염되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측정의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값과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 현대 산업 사회는 인간과 기계가 만나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기능은 인간이 하고요. 기계가 잘하는 기능은 기계가 할당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 기계 시스템이 어떤 면에서 인간공학의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것이 인간 기계 시스템의 유형과 특징, 인간과 기계의 능력 비교 이쪽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의 어떤 유형을 한번 보죠. 유형은 우리가 수동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동 시스템은 동력을 인력이 하는 거고요. 기계화 시스템은 동력은 기계가, 사람은 컨트롤하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은 모든 것이 기계가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어에 따른 분류, 에 따른 수동 기계와 자동화 시스템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기계 시스템의 특징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 인간 시스템의 기본 기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인간과 기계가 일을 할 때 항상 이 네 가지의 기본 기능을 있어야 돼요. 기계가 하나 인간이 하나 상관이 없어요. 어떤 감지, 정보 처리면 의사결정, 행동 기능, 정보 보관 요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인간 기계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이러한 감지를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기계의 어떤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인간의 대뇌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CPU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기계가. 메모리 USB로 할 수도 있고, 대누에서 할 수도 있고요. 로봇이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손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감지, 정보 보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 처리, 행동 기능 읽어보고요. 인간과 기계의 능력 비교,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이 잘하는 것은 인간이 하고, 기계가 잘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게 좋거든. 인간이 기계보다 잘하는 장점, 여기는 기계가 인간보다 잘하는 장점. 여러 가지 쭉 읽어보면 돼요. 인간은 주관적인 걸 잘하고요. 기계는 객관적인 걸 잘하겠죠. 인간은 인합적인 추리를 잘하는데 어, 기계는 연역적인 추리를 잘한다.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인공지능, 기계의 로봇이 발달함에 따라서 기계가 인간을 갖다가 막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약간 시기적으로 상대적이다. 이건 기계의 인공지능, 로봇, 이걸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계 시스템들이 인간을 능가하고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 기계 시스템의 설계와 인간 요소. 우리가 인간 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5단계를 갖춰서 하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첫 번째, 목표 및 성능 명세를 결정하고요. 두 번째, 시스템을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떤 기능으로 이루어질 거냐. 기본적인 기능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설계를 해야 돼요. 여기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 핵심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성능 명세, 직무 분석, 작업 설계, 핵심이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페이스,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인터페이스 부분, 그 다음에 촉진물 설계, 사용 설명서 이런 것들 설계해야 되고, 요게 다 된 다음에 시험 평가를 한다. 요 단계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감성공학은 인간의 감성을 설계에 반영하다는 어떤 측면이 있는데, 이게 뜨거운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이걸 옛날 기법보다 인공지능이 좀 더 잘해요. 그래서 인공 감성공학의 중요성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즉 인간기계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감성적 차원을 보화성을 도입하는 공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요소와 휴먼 에러, 이건 정말 중요하겠죠. 휴먼 에러, 이러한 휴먼 에러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100% 이러한 휴먼 에러가 중요하다. 휴먼 에러 정의, 휴먼 에러 정의가 여기 있어요.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 일련의 불완전한 행동이다. 한번 읽어보면 돼요. 분류가 있어요. 불완전 행동의 분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완전 행동이. 위반이라고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반, 의도적인 것은 휴먼 에러라고 하지는 않아요. 휴먼 에러가 그럼 뭐냐? 휴먼 에러 분류. 스와이르 휴먼 에러 분류는 굉장히 중요해요. 초창기에 나왔던 분류 기법이라서 생략 에러, 시간 에러, 시간대로 못하는 에러. 했는데 정확히 못하는 커미션 에러, 순서대로 못한 시퀀스 에러, 불편한 행동을 한 엑스러니우스 에러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원인 수준별로 1차 에러, 2차 에러, 3차 에러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원인적 분류,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스무센에 의해서 숙련 기반의 에러, 아차, 깜빡, 이러한 숙련 기반 에러,
규칙을 잘 못해 가지고 기억을 못해서 우리가 발생한 에라. 잘 몰라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 발생한 에라. 요 세 가지로 나눈다. 특히 이러한 라스무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 많이 사용합니다. 원자력 안전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내의 정보 처리 에라, 인지 에라, 판단 에라, 조작 에라. 이건 사업장에서 좀 쉬워서 사업장에서 좀 사용을 해요. 옛날에 제가 하나오션,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에 요걸 한번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쓰기가 제일 쉬워요. 휴먼 에러 특징, 한번 휴먼 에러가 왜 발생하느냐, 심리적 요인, 물리적 원인 한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휴먼 에러 예방 기법. 예방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고려사항, 그 다음에 인적 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인체계측 및 체계 제어. 인간공학은 사람의 치수를 재가지고 어떤 의자라든지 침대를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치수를 재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인간계측, 이걸 인체공학이라고 합니다. 인간공학과 인체공학은 틀려요. 이건 몸을 측정하는 거고요. 인간공학은 육체와 정신을 설계에 반영하는 걸 얘기해요. 인체공학,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지수와 동적 지수. 움직이지 않고서 가만히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동적은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꼭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인체 측정의 응용 원칙.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인체 측정인데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를 해요. 최대 치수를 이용을 하고요. 100명 중에서 90번째 큰 사람, 95번째 큰 사람, 99번 이렇게 큰 사람을 이용을 해요. 문 탈출로를 설계할 때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치를 이용한 설계. 예? 키가 작은 사람이 손잡이가 잡을 수 있으면 큰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조절식으로 할 수가 있죠. 통상 5에서 95% 정도를 조율을 합니다. 퍼센타일 계수 인젝션은 평균 꺼진다 계수 곱하기 못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책을 만들어서 오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이프티넷에 네이버 카페 세이프티넷에 좀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내년에 꼭 수정을 해서 좋은 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조절식 설계, 평균치 설계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시장치는 뭐냐면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러한 표시장치를 통해서 받아들여요. 이 표시장치에 대한 시각적 표시장치가 제일 많겠죠. 그 다음에 청각적 표시장치. 소리는 주로 위험신호, 경보신호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입력 자극을 암호화해서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들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암호의 양립성, 검출성, 변별성 여기 각각의 정의들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시각정치가 이로운 경우, 청각정치가 이로운 경우. 복잡할 때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복잡하거나 재참조될 때는 시각정치가 이렇고요. 청각장치가 이럴 때는 자주 움직인다거나 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청각적 표시장치가 좋습니다. 시각적 표시장치와 청각적 표시장치. 동치명, 동묘. 하늘이 움직이는 거, 눈김이 이어주는 거, 숫자를 나타내는 것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질을 표시하는 정성적 표시장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구호, 암호는 묘사적, 추성적, 임의적 부여.
청각적 표시 장치는 주로 경보 신호에 응용을 해요. 위험 신호에. 한번 우리가 저주파 중음역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1000Hz. 우리가 20에서 2만 정도로 헤르츠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1000Hz 이하를 맥시 3000Hz 정도 소리를 가지고 위험 신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쭉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또 통화 이해도, 명료도 지수, 어 통화 간섭 수준 이런 정의 같은 것들은 어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기억이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후각적 표시 장치, 후각적 표시 장치는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손으로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도 안전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에 제어 장치를 선택을 못하면 어때요?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제어 장치의 기능과 유형 한번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어 장치를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돼요. 구별을 잘하려면 이걸 코딩 암호화를 해야 돼요. 색깔 코딩. 빨간색은 위험, 위험. 파란색은 경고. 뭐 이렇게 크기, 위치, 형상, 모양을 손잡이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손잡이 찍고도 알고요. 코딩 뭐 미끄럽게 하거나 뭐 거칠거칠하게 하거나 자동화 뭐 요 코딩의 종류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표시 장치의 B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우리가 뭐냐면은 조종 장치하고 표시 장치가 표시 장치를 몇 센치 움직였을 때 조종 장치가 몇 센치 움직였느냐라는 B를 우리가 통제 표시비 CRB, CDB, 디스플레이를 써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조이스틱을 이용한 조종 장치, 조종간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CRB는 표시 장치의 이동 표시 장치 요거죠. 그다음에 조종 장치는 요걸 얘기해요. 이 파이에를 원주죠. 전체를 얘기해요. 전체 중에서 360도분은 A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적 CRB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CRB가 낮으면은 굉장히 예민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움직이는 거죠. CRB에 따라서 어떤 때는 CRB가 너무 낮으면 어때요? 이동 시간은 빠른데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조정하기가 어렵겠죠. 한번 이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양립성. 양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낙 인간공학 기사도 있죠. 이걸 한 과목으로 하려니까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립성은 인간이 기대하는 것들, 자극과 반응 간에 어떤 인간은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양립성을 주로 얘기하는데 개념, 운동, 공간 양립성 요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양식 양립성이라고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세 개를 얘기하는데 양식 양립성까지 최근에는 포함된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공구의 설계 원칙은 우리가 작업 관리에서 공교육기 질환이 예방할 때 굉장히 좋은데 아마 조정 장치라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인간공학 중에서도 약간 작업 생리학 부분에요. 인간이 일을 하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이러한 반응을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기법을 우리가 작업 생리학이라고 하는데 인간공학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안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시험 범위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측정 방법 뭐가 있는지, 어? 근전도, 심전도, 심리학적, 생화학적 방법, 정신부하의 측정 방법, 음? 그다음에 신체 역학, 뭐 생체 역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움직임을 인간의 움직임을 인간을 기계처럼 놓고 역학 분석을 하는 거야. 즉 뭐예요? 중량물을 들 때, 우리가 중량물을 들 때 우리가 모멘트, 토크를 계산해 가지고 허리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어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인체 동작의 굴곡, 신전, 의전, 내전 이러한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신체 활동의 에너지 등급. 우리가 일을 하면은 에너지를 소비돼요. 에너지를 많이 쓰면 힘든 작업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를 평가를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중에서 요 에너지 대사율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요 에너지 대사율은 기초 대사급으로 작업 대사량인데요. 여기서 2에서 4면 보통 작업, 4에서 7 이상이면 힘든 작업, 아주 매우 힘든 작업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식 시간 산정 공식은 어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된다. 남자일 때는 여기가 5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한번 어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작의 속도, 인간의 동작의 속도와 정확성, 히츠의 법칙, 우리가 어떠한 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막대를 꽂기를 할 때 이동 시간을 계산할 때 어 인간의 이동 시간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무브먼트 타임은 어떤 어려움, 난이도에 비례하는데 난이도는 어 로고2의 W가 이 요 타겟의 넓이고요. 요게 A가 되겠습니다. 멀면 멀수록 난이도가 높고요. 요 표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어 굉장히 인간공학에서 중요한 피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동작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렇습니다. 우리 작업 공간과 자세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부품 배치 원칙, 부품을 어떤 원칙으로 배치하냐. 중요한 걸 먼저 사용 빈도, 기능별 배치, 사용 순서대로 한다. 라는 기능별 배치 원칙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동작 경제의 3원칙,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잘하면 제가 보기에는 인간공학 기사는 쉽게 딸 것 같네요. 왜 인간공학이 중요시 되니까 우리 그 산업안전에서도 인간공학을 좀 많이 공부를 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은 신체 사용의 원칙, 예? 작업력, 작업 공간의 배치의 원칙, 공구 및 설비 설계의 원칙, 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각각의 하나씩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최소한 2차 실기 시험에 3개씩, 5개씩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작업의 설계 원칙을 보면은, 용어들은 작업 공간의 포량면, 화학 한계, 작업 공간 한계 뭐 이런 것은 정의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상대한 양을 좀 짧게 핵심 체크를 요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은 훌륭한 산업안전관리자로 할 수도 있고요. 인간공학 기사를 취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장 위험성 파악 및 결정, 즉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어, 핵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위험성 평가가 최근 산업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서 사고, 즉 경제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근데 처벌 강도가 아주 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하면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법 조항이 있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는 이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제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챕터를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됐을 때 회사 업무도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2장 위험성 파악 및 결정, 위험성 평가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위험성 평가의 정의와 목적. 위험성 평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의 위해 요인을 찾아내서 그 요인이 얼마나 큰지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한 것 위험성이 너무 크면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당연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요. 위험성 평가 대상은 사업장의 모든 대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도를 분석을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다시피 대부분 우리 위험을 갖다가 평가할 때는 어떤 빈도, 사고 빈도, 사고의 얼마나 강도, 중대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는 요 강도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즉 사망사고가 매우 높은 나라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가에서도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을 현재 벌이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사망사고가 높기 때문입니다. 개선 대책의 종류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학적인 대책, 그 다음에 관리적인 대책, 개인 마지막으로 개인 보호구 사용. 개인 보호는 우리 최후 대책이죠. 공학적인 대책을 사용을 하고 관리적인 대책 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있을 사고를 마지막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대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감소 대책을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 위험성의 추정 및 결성. 이걸 우리가 시스템 안전이라고도 불러요. 미래에는 이러한 시스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 안전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갖다가 종류와 특징을 잘 좀 이해를 하기 바라고요. 필기 시험에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함수 분석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요. 오장곡선, 이러한 용어들, 그 다음에 시스템이 직렬, 병렬 연결일 때 신뢰도 계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 안전의 정의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안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전이라는 게 우리가 나온 이유가 우리 빌 스탠다드 882가 기준이에요. 빌 스탠다드 882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안전은 기본입니다. 즉 미국 군사 밀리터리 스탠다드의 882 비번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국방부에서
안전성과 신뢰성과 관련된 군사 표준이에요. 요게 나온 다음부터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걸 응용한 것들을 만들면서 시스템 안전의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밀 스탠다드 882B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밀 스탠다드 시스템 안전의 분류 기준, 요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안전은 전 시스템의 생애 주기를 관리하도록 돼 있어. 만들어서부터 고장 폐기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어떤 분석 기법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러한 분석 기법의 종류, 특징, 장단점,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예비 위험 분석. 말 그대로 어때요? PHA라고 하는데요. 안전 프로그램,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뭐 최초 단계에 행하는 거야. 예비니까 뭐 최초가 되겠습니다. 예비 위험의 카테고리, 대부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가국적, 그다음에 중대 이기, 한계적, 무시 가능, 네 가지로 구별한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결함 위험 분석, FHA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이렇게 필기시험에 출제가 가끔 됩니다. 그 다음에, 보장 형태 및 영향 분석,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말 그대로 보장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정성적, 귀납적 분석 방법이고요. 위험성 분류 표시, FM의 기재 요청,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에 평가 요소, FMEA는 전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는 이것도 우리가 필기시험에는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갖다가 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이 없는 나무명으로 분기시켜 나가가지고 행하는 방법이고요. 귀납적, 정량적 분석 방법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모트는 사업장에서 잘 안 쓰지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네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고도 안전 달성을 위해서 개발된 분석. FTI와 논리 기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운영 및 지원 위험 분석, 디시전 트리 어널리시스,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트리로 나눠가지고 대부분 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이클이 없고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이에요. 트리라는 말들은 이게 나무 모양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분석 기법을 우리가 트리 분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프는 요게 용어가 중요한데요. 휴먼 에러를 예측하는 테크닉. 이거 휴먼 에러라는 말이 나오면 이 서프예요.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작업자의 실수 예측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서프가 된다. 휴먼 에러다 보니까 뭐 인간공학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산업 안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단 이런 분석 기법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서프에 대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프는 말 그대로 휴먼 에러를 예측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서프는 휴먼 에러라는 말이 나오면 이 분석 기법을 씁니다.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인간공학 기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산업안전에도 출제가 됩니다. 산업안전 기사에도. 계산은 좀 복잡해서
인간공학 기사는 가끔 나오는데 산업안전 기사에는 계산까지는 좀 안 나오고 이렇게 휴먼 에러, 작업자의 실수를 예측하는 확률, 이렇게 서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서프를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인간 신뢰도 분석 사건나무. 인간의 어떤 행동들, 직무들을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약간 종속이 됐을 때, 전에 실패했을 때 또 어떤 직무를 실패를 할 확률. 근데 이 퍼센트가 종속되어 있을 때 A가 성공했는데 A가 성공하고 B도 성공. A가 성공했는데 B가 실패일 때 이렇게 나무 트리 구조로 한 다음에 이게 종속성이 있을 때 종속성 이러한 계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험에 가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식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조작자 행동나무 분석, 그 다음에 CA, 이걸 위험도 분석인데 이걸 뭐 우리가 어떤 책이나 치명도 분석이라고 돼요. 이게 뭐 크리티컬리티 하면은 이게 약간 치명도라는 영어가 돼요. 치명도가 또 위험도가 되기 때문에 위험도 이렇게 뭐 하기도 합니다. 치명도 계산하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전의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은 항상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기출문제 필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회접이라고 하는 화학의사에서 많이 써요. 위험과 운영을 어떤 화학 공장들 시스템을 운영할 때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장단점을 기억하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요 가이드 워드예요. 분석할 때 요 가이드 워드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에 요 가이드 워드, 그다음에 장단점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시스템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분석 기법이 나왔네요. 결함수,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FTA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함수, FTA의 특징,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상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확률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량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숫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정량적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복잡한 시스템은 아주 적합하다. 요 FTA는 중요해요. 논리 구도도 중요합니다. FTA의 논리 구조들 좀 기억이 바랍니다. 특히 뭐 엔드 게이트, 뭐 어떤 기본 사상들, 말단 사상들 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오화 게이트, 엔드 게이트, 오화 게이트 이런 게이트를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게이트 종류, 논리 회로들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FTA를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정량화를 하는데 컷셋과 미니멀 컷셋을 대부분 구해요. 그래서 FTA 연구 순서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FTA 연구 순서. 그 다음에 컷셋과 미니멀 컷이 뭐다? 컷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사상. 요 FT에서 정상사상은 고장이죠. 고장을 일으키는 어떤 기본 사상의 집합. 즉 이것만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컷셋이라고 하고요. 미니멀 컷셋은 고장을 일으키는 기본 사상의 최소 집합.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 정의 패스셋은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기본 사상들의 집합, 반대죠. 반대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우리가 또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구할 수 있음.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예? 엔드게이트를 구할 때는 엔드게이트는 말단 사상들 밑에 있는 사상들이 모두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곱해주면 되고요. 오화 게이트는 여러 개의 기본 사상이 있을 때 한 개만 발생하면 고장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은 0이 돼가지고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FTA 계산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계산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 계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별표가 4개네요. 거의 매년 출제돼요. 어떤 시스템들의 고장률은 욕조곡선을 갖는다. 이렇게 모양이 욕조 모양이라는 거야. 초기에는 고장이 좀 높은데 점점 감소하다가 내용이 일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모 고장일 때는 증가를 해요. 마모, 초기, 우발 고장. 우리가 시스템 안전을 할 때는 요 고장률이 람다가 일정할 때 우리가 계산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장의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고장률과 평균 고장 간격, 이러한 것들 우리가 MTTF의 정의, MTPF 우리가 이런 정의들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MTTR 평균 수리식 기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그렇게 우리가 그 신뢰도 계산, 직렬과 병렬 연결의 계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렬 연결은 시스템이 N개가 있을 때 N개가 전부 살아야 시스템이 살아난 거야. 시스템이 살 때는 1. 하나라도 0 고장나면 시스템이 0이 돼서 고장이 나버려요. 병렬 연결은 N개의 어떤 부품이라도 있으면은 여러한 것들이 병렬 연결로 되어 있으면 이 중에서 한 개만 살면 시스템이 살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병렬 연결 계산식 시험에 자주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체 위험성 평가와 시스템 안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장 근교있게 질환 예방관리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근교있게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근교있게 질환하고 작업관리, 인간공학이든지 산업공학에서는 작업관리, 요 두 가지를 요 챕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근교있게 질환관리니까 이건 뭐예요? 산업보건에 해당됩니다. 산업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근교있게 질환이에요. 그래서 산업안전은 원래 실제 기준에 없었는데 워낙 안전보건에서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최소한 안전관리자들도 요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출제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출제가 잘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근교있게 질환보다는 이 작업관리 쪽에 안전을 잘 하려면 이 작업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과도 관련이 있고 때문에 그래요. 공장 관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작업 관리 부분 열심히 하고요. 최소한 등교육계 질환이 뭔지 안전보건에서 최대의 이슈가 등교육계 질환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교육계 질환의 정의, 유해 요인, 부담 작업의 범위 이 정도는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근교육계 질환의 정의는 우리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 접촉, 진동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장애, 즉 목, 어깨, 허리, 팔 근육 그 주변의 신체 조직을 나타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근육과 뼈가 일을 하다가 아픈 질환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각 신체 부위별 어떤 병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교익기 질환의 유해 요인, 당연히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있겠죠. 원인, 어, 반복,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은 주로 중량물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와 어떤 접촉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진동, 온도, 사회적 요인 복합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근개있기 질환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니까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근개있기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장에는 유해인 조사를 하도록 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해인 조사를 언제 하느냐? 3년마다 해야 돼요. 유해인 조사에 조사와 관계되는 사항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근거 있게 증상 유무.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근거 있게 부담 작업은 유해인 조사를 할 때 그냥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11개를 갖다가 정해놨어요. 작업을. 이러한 작업이 있는 데들은 그걸 부담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해인 조사도 하고요. 대책도 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법에서 정한 근거 있게 부담 작업이다. 법에서 정한 겁니다. 법에서 정한. 11가지를 쭉 읽어보면은 아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업주는 근거 있게 부담 작업을 작업자한테 알려줘야 돼요. 작업자가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근거 있게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얼마나 위험이 큰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평가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아스, 룰라, 에네리, 네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단 오아스 각 기법의 특징,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의 어떤 기준들, 신체 부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오아스. 이런 것들은 전신 작업을 평가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처음으로 발생한 인간공학적 자세 분석법이에요. 이 장단점을 읽어보고요. 룰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반복 작업, 사이클 타임이 있는 자동차 업종, 뭐 자동차 부품 1분에 하나씩 부품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자동차 2분 30초마다 만들어야 된다든지, 사이클 타임이 있어요. 주기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는 룰라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아스는 조선업종, 중공업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중요한 분석 기법입니다. 특징도 알고요. 여기 특징을 우리가 알고요. 그 다음에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레바라고 하는 것들은 룰러와 비슷한데, 레바는 전신 작업을 평가를 해요. 전신 작업을 평가해요. 네? 전신 작업.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이오시 리피팅 이퀘이션 NL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NL이. 나이오시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같은 데인데, 국립연구소예요. 여기서 중량물을 필기 작업을 평가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요통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요통이 작업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할 때 요 나이오시를 쓰고요. RWL은 뭐냐면 권장 무게 한계예요.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것보다 일하는 작업이, 일하는 중량물 무게가 권장보다 크면은 요통 위험이 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NLE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단점까지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이제 평가가 끝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개선을 해줘야 돼요. 근거 있게 질환 개선은 공학적인 개선, 어떤 부품이라든지 장비를 개선, 관리적 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공학적인 개선이 우리가 지속성이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있게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은 우리가 근거 있게 질환 위험이 아주 큰 사업장들은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법에서 정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기준, 특히 근로자가 근거 있게 질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근거 있게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도 조건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려 인력 운반 작업할 때의 관리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걸로 생각이 듭니다. 작업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 관리는 우리가 산업공학에서 어떤 공정이라든지, 예? 공정, 공장 관리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안전과 밀접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이러한 작업 관리를 알아야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나는 안전만 알아. 이런 걸 몰라. 그러면 훌륭한 안전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 5단계, 개선 후 원칙 이런 것들과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작업관리 개요 같은 것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목적, 마지막에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해결할 때 기본형 5단계 절차,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계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법 연구. 우리가 안전하게 일하거나 생산성 있게 하려면 어떤 일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 연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방법 연구할 때 방법을 어떤 개선이 중요하겠죠.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문제가 있어. 그럼 개선을 해 줘야 돼요. 개선의 원칙, ECRS 원칙, 뭐 eliminate, combine, rearrange, simplify, 제거, 결합, 조정, 단순화, 그다음에 서치 원칙. 예? 이러한 것들을 용어하고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ECRS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어떤 거냐. 서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업 측정. 작업 측정은 우리가 시간 측정이에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표준 시간. 물건 하나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요 표준 시간이 짧으면 사람들이 사고를 잘 내고 아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표준 시간의 작업 측정이 뭐고, 작업 측정의 목적, 응? 방법 나와 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준 시간의 정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목적. 이건 안전과 생산성을 위한 기본이고요. 공장을 운영할 때는 필수 사항이에요. 목적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표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본적으로 표준 시간, 스탠더드 타임은 정미 시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해요. 이 정미 시간은 관측 시간보다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 늦느냐, 레이팅, 평가를 한 점수를 해요. 100이면 평균이에요. 일을 잘하면 110 올라가고요. 일을 못하면은, 일을 늦게 하면은 비숙련자들은 이렇게 90 이렇게 평가를 해서 곱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다 하는 것이고, 여유 시간은 사람들이 약간 휴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은 정미 시간 플러스 여유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레이팅 계수가 뭐다? 표준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공식이 똑같은데 의경법과 내경법이 있어요. 정미 시간에 대한 비율, 근무 시간의 비율을 여유일로 한다라는 건데 답은 같아요. 답은 같아요. 근데 이게 의경법이 기본이에요. 근데 정미 시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작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경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관리자들, 산업공학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 의경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답은 같지만은 우리가 작업자들이 좀 어려워서 내경법으로 설명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경법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워크 샘플링은 우리가 그 스톱워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 100번을 조사해서 봤어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더니 50번은 일하고 50번은 놀아요. 그러면 어때요? 50%는 일하고 50%는 노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표준 시간 4시간 정도 일한다 하고 샘플링을 해서
표준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샘플링을 통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절차를 보고요. 워크 팩터 폼은 우리가 스톱워치를 가지고나 워크 샘플링 하면 작업자를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작업자를 측정하면 작업자들의 감시한다고 싫어해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자를 측정함이 없이 전문가들이 요소 작업에 대한 표준 시간, 작업 시간을 결정을 해놓고 이걸 더해주는 방법이에요. 이용하여 우리가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은 노사 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장들은 스톱워치를 측정하지 않고요. 이러한 방법을 써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PTS법이라고 불러요. PTS법인데, PTS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워크팩터법이고요. 예? 워크팩터법, 그 다음에 MTM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처음에 나온 비법이어서 워크팩터법의 어떤 특징, 구성,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주기 바랍니다. 구성의 8요소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표준 요소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MTM법, 워크팩터법은 처음에 개발된 기법이고,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비법이에요. MTM법은 여러분들의 기억을, 적용 범위, 이런 것들, 정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MTM법의 시간 단위, 요것들은 MTM법은 1TMU라는 단위를 쓰는데 0.036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도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인간공학 기사에서도 이런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근교익계 질환의 관리와 작업 관리에 대한 핵심 체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유해 요인 관리 핵심 체크 동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해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작업에 유해 요인이 있으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필연적인 경우를 유해 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전은 우리가 부상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서 최근에 유해 요인과 위험 요인을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해 요인 관리를 안전기사의 출제 기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 관리가 안전에서는 중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화학적 위험, 건설적 위험, 이렇게 우리가 나눠가지고 각각의 공부를 해요. 아마 뒤에 쭉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유해 요인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자들도 기본적으로 사항으로 알아야 된다 해서 이번에 새로 출제 기준이 만들어졌어요. 시험이 얼마나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약간 보건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출제 기준이 있다 보면은 가끔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전략하게
해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 교재를 새로 업데이트를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유해 요인 관리. 예? 물리적 유해 요인이라는 것은 에너지 행태로 사람에게 건강 장애를 유발하는 인자를 얘기해요. 또 소음, 진동, 이상 기온 등이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소음 중요하죠. 시끄러운 데서 일하면 우리가 난청에 걸리고요. 진동 속에 노출되면은 우리가 근육기 질환에 걸리게 되고요. 이상 기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체의 영향을 좀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 전리, 비전리 방사선. 그리고 관리 대책도 알아야 되겠죠? 소음 대책, 진동 대책, 뭐 방진 작업 쓰고 작업자한테 알리고, 고온 대책. 응? 고온 대책은 출제가 한번 이렇게 가끔 됩니다. 고온의 대책. 뭐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고온 관리에 대한 대책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더운 데는 휴식 시간도 마련하고, 우리가 고열물질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게 하고,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위험 관리. 화학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피부,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체내에 유입되는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얘기해요. 독성을 유입을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SDS로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 화학 물질을 관리를 하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한 우리가 화학 공장들, 화학 물질들,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쓰는 것들이 선진국이 되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산업보건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및 특징을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출 기준이 이게 중요합니다.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중요한 요소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출제가 가끔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학물질의 관리 대책. 화학물질을 평가하고 식별하고 작업 프로세스 관리하고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업 환경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작업 교육 훈련, 이상 상황을 화학 사고는 어떤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상황에 대한 대비 계획, 개인 보호 장구 사용,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물학적 대책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대책은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요소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최근에 우리가 유해 요인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은 뭐냐? 생명체로부터 방출된 입자, 휘발성 성분에 의해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인자야,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뭐 이런 것들에 의한 거예요. 특히 바이오 에어졸 같은 것들, 어떤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생물체를 포함한 어떤 것으로부터 부유 입자로부터 발생되는 우리가 위험 요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출문제, 생물학적 요인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유해 요인, 화학적 유해 요인, 식물학적 유해 요인 등 관리 방법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위험 어떤 대책들, 위험성을 평가 식별하고 개인 보호 장비 사용, 효과적인 방역 프로토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기 시스템의 구축, 작업자와 교육 훈련, 의료 감시 및 검진, 통제 및 격리 조치, 사그 대응 계획, 이러한 것들. 우리 코로나 사고 때문에 우리 이러한 사고 대응에 대한 능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세워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유해 요인에 대한 관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장 작업 환경 관리에 대한 핵심 체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그 안전과 보건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명 같은 경우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어느 보고서에 조명만 법적 기준을 만족하면 사고를 5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환경 관리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도 기준, 조도 관계식, 반사율, 이러한 우리가 조명에 관계되는 걸 공부를 좀 잘하고요. 그다음에 소리에 대한 특정 방법, 노출 기준, 이런 소음에 관계되는, 그다음에 온도, 열에 관계되는 거, 이 위주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 진동이라든지 VDT 작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도와 광량인데, 조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조도가 얼마냐고 하면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광의 밀도를 얘기해요. 즉 밝기를 얘기합니다. 예? 방의 조도가 얼마냐, 방의 밝기가 얼마냐. 한이는 럭스를 쓴다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조도 기준이 있어요. 이건 중요하죠. 법에서 정한 거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소정밀 작업일 때는 얼마, 정밀 작업일 때는 얼마, 보통 기타 작업,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광량이라고 하는 것은 점광원의 비스세기를 얘기해요. 조도식의 관계는 거리 자승에 반비례합니다. 당연하죠. 9가 4파이 R 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율. 우리가 어떤 반사율이 빛이 얼만큼 들어왔는데 얼마나 나가느냐, 이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조도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도달하는 거, 희도는 반사되는 거, 이 비율을 우리가 광도는 반사되는 바퀴를 우리가 광도, 희도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빛의 바퀴 그러면 그냥 광도로 얘기를 해요. 여기 정의가 조금 애매해요. 광량도 광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점광은의 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특히 광량으로 따로 부르기도 하고요. 천반사율,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정한 것들은 우리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준이 나옵니다. 현장으로 가면 갈수록 반사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로 흰색이고요. 약간 검은색이 거꾸로 됐네요. 검은색이 반사율이 낮죠. 흰색이 우리가 반사율이 높아요. 이거 기준, 실제 기준 한번 확인해 바라고. 대비는 우리 컴퓨터에서 알죠? 타겟과 배경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공식은 다음과 같다. 그거 보면 되겠습니다. 희강은 눈부심을 얘기해요. 희강은 눈부심. 눈부시면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휴강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휴강 처리하는 방법, 광원으로부터 휴강 처리, 직접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창문으로부터 휴강 처리, 반사 휴강의 처리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명 방식도 중요한데요.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 장단점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간접 조명의 장점은 어때요? 눈부심이, 빛이 부드러워 눈부심이 좋고 온화하다. 그러면 어때요? 설치비가 많이 든다. 이러한 직접 조명 시험에 이렇게 조명 방식이 나옵니다. 여기 바랍니다. 의무 특성. 의무 특성은 우리가 여기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소리의 크기예요. 우리가 데시벨은 우리가 에너지를 측면으로 하지만 이거 인간이 느끼는 것들을 소리고 크고 작은 느낌을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게 폰과 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폰의 정의, 체너츠 수놈의 음압 수준이다. 근데 이것들은 1배, 2배, 이게 주관적 크기를 갖다가 상대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주관적 크기를 한 것들을 우리가 손으로 표기를 한다. 각각의 정의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소리는 손의 우리 손을 이용한 손의 계산 방법, 이 공식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압 수준은 우리가 이게 데시벨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하는, 이건 소리의 크기입니다. 소리의 크기인데 옛날에는 벨 소리를 정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해요. 인간이 느끼는 게 아니라 소리 그 자체의 에너지 양을 얘기해요. 우리가 데시벨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한다라고 보면, 거리에 따른 의무 강도 변화. 거리 1일 때 우리가 기비 1이었을 때 거리 2에서 소리는 얼마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50m일 때요. 작업적인 프리드 50m 떨어진 것에 음악 측정한 결과 음압 수준이 100데시벨이었으면 100m 떨어진 것에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뭐 공식을 넣으면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특性. 여기는 우리가 이제 법에 관계되는, 법에 대한 소리의 관리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음을 갖다가 95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 누출 기준을 해요. 근데 음압 수준이 여러 개가 나와요. 계속 사업장에서 85데시벨로 온 게 아니라 90데시벨, 95데시벨, 85데시벨 뭐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해요.
이럴 때 누적 증가 어떠냐라고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꼭 이 계산 방법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다음에 요 누적 소음 노출 기준을 이용을 해 가지고요. 요 노출 D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 가중 평균 지수 TWA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8시간 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노출되느냐, 이러한 요 D는 요 소음 노출 지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게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게 10데시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소음 노출 한계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소음을 갖다가 85데시벨을 소음 작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기계 소리들이 대부분 85데시벨을 안팎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렬한 소음으로 정의를 해서 국내 법의 관리 기준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소음 작업이 85데시벨은 이걸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걸 관리하는데 우리가 돈도 많이 들고 좀 힘이 드는 요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렬한 소음을 기준으로 정의를 합니다. 90데시벨은 8시간, 5데시벨 플러스 할 때마다 작업 시간은 50% 감소해요. 90데시벨은 4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요. 충격 소음 작업, 또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의해서 청력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초음파 소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4000Hz 소리에서 우리가 귀가 잘 난청에 걸려요. 그걸 우리가 C4 딥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음의 관리 대책, 소음을 통제하고 소음을 격리하고 능동 소음 제어, 그다음에 방음 보호구, 배경음악, 우리 관리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 하나하나를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과 가속도는 그렇게 많은 시험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전신 진동과 국소 진동으로 나눠요. 이것은 사람의 신체가 일부 들어가 가지고 운영하는 트랙터, 트럭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진동,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요축에 영향을 미쳐요. 요통에. 전신 진동은 요통에 영향을 미쳐요. 국소 진동에는 어떤 손과 팔의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계차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 요인의 이용은 대형 운전 차량. 이건 뭐예요? 이것만 전신 진동이죠. 국소 진동은 손에 들고서 일하는 전기톱, 차광기, 해머, 수공구를 들고서 일할 때 국소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인체 진동의 특성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생리적에 미치는 효과들, 이게 가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동이 작업 능률에 미치는 영향, 진동의 대책. 열교환 대책. 이것은 열이니까 온도, 특히 고온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우리 인체는 주위 환경과 열교환 작용을 해요. 이러한 공식,
열이 몸에 축적되면은 체온이 올라가는 거고요. 요게 상승하면 체온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열 축적 방정식 이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온에 노출되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영향이 나와 있고요. 열 압박과 우리가 성능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온작용에 열사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열사병에 대한 것들을 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열 중동의 강도 어떤 수위냐 그것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게 한번 이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치료 온도와 옥스포트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덥고 추우면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 바람이라든지 습도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런 치료 온도와 옥스포트 지수는 체감 온도예요. 인간이 느끼는 온도죠.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걸 치료 온도라고 불러요. 치료 온도의 정의 그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료인들에 미치는 영향 요소 이렇게 시험에 시료 온도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시료 온도가 중요한데 이걸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온 것이 옥스포트 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한 식에 의해서 우리가 시료 온도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습도 온도 지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시료 온도를 대안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사고나 부상을 당하느냐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저온이 적절한 온도에서 더운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떤 신체의 변화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열과 추위에 대한 순화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기압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와요. 기압의 영향은 호흡곤란, 혈압 변화, 귀 불편함, 체온 조절, 온도 기압의 영향은 그게 아닌데 담수하는 사람들, 비행기, 조종사, 간호사, 승객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DT 관리, 사무실에 VDT 작업을 할 때 정의를 한번 보면 될 거야. VDT에 미치는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들은 자세가 있고요. 자세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우리가 채광, 조명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휴식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